이게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가서 이제 밤을 새셔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많이 좀 건너뛸게요. 이게 아쉽네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인가요? 예, 그쵸.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사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법학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법학 공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에요. 최초의 헌법입니다. 최초의 헌법이고 헌법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승만 국회의장?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줄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쭉 나가는데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립정신이 무엇인가요? 독립정신이 무엇인가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독립정신이 뭘까요? 피터 형제. 독립정신. 이게 그쵸. 그냥 말만 딱 보면 이게 인디펜던트한 정신이다. 이렇게 spirit of independen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힌트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정신이란 책을 쓰셨어요. 한성감국에서. 그게 어떤 책인지 저희가 좀 볼게요, 여기서. 예. 독립정신 읽어보신 분. 예. 많이 계시네요. 이게 어떤 책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내용. 저는 독립정신 읽으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경찰서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보고 계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독립정신 제일 끝에 보면요. 독립정신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다 읽었지,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땅히 기독교를 모든 일에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열심히 산 다음에 다 같이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자.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정신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두고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 독립정신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있었다니까요. 예. 아멘. 사람들이 모르세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가르쳐드렸습니다. 좀 더 볼게요. 이게 하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8시까지 갔어요. 10시에 시작해서. 근데, 이 독립선언서는 건너뛰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자는 말씀은 수십 번 하셨습니다. 수십 번 하셨어요. 45년도 11월 28일에 귀국하신 다음에 여기서 정동교회에서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아마 성경책을 선물로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요.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가 언제 있었죠? 언제였죠? 민재 형제. 몰라요? 50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50선거가 왜 50선거냐? 5월 10일에 있어서. 5월 10일에 선거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어디 국회의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동대문구 출신 계신가요? 동대문구? 안 계시네. 이승만 대통령이 동대문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이 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기도 하고, 지식과 학식이 제일 뛰어나시고, 가장 존경받는 분이니까,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대표 중에 또 대표를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임시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딱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딱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을 잊게 된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시작한 게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예요. 예.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 내용을 저희가 좀 꼭꼭 씹어 먹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면은 하나님, 오늘날 같은 이런 기쁨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독립 허락해 주시고 남북 통일 허락해 주시고 또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의해서 우리가 민족의 대표로 뽑혔는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시작된 게 대한민국 최초의 의회였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시작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강청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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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요,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이윤영 목사님 기도 끝나고 나서 뭘 하셨을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했을까요? 임시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됐을까요? 예,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직 아니세요. 이승만, 의원께서 임시의장께서 정식 의장으로 당선이 되셨죠. 왜냐하면 압도적이었으니까. 근데 딱 보시면요. 당선되신 다음에 뭐 했냐? 하신 말씀을 또 보셔야 됩니다. 의장 취임 선서, 이게 보시면요. 이게 무슨 용이냐? 내가 최선을 다하기로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독포 앞에서 상가 선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시고 의장이 되셨어요. 국회의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혔는데 초대 헌법에서는 대통령제를 따랐어요.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뽑았을까요? 이때는 국회의원들이 간선으로 뽑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의장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했던 연설은 조금 이따 보시고, 여기 날짜를 보시면은 5월 31일입니다. 의장 취임 선서할 때 이렇게 하셨고, 이날 오후에 국회 개원식, 파티가 있었어요. 파티가 있었는데, 이때 또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1차 국회를 열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을 잊게 된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계속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는 또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나는 사실 여러 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숱한 고비를 넘겨왔는데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내가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라고 대통령 되신 거예요.
예. 이게 참, 믿지 않는 분들은 시험에 드실, 예,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딜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한국 방문하시면은 꼭 가보십시오. 제가 요 기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립정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자라는 게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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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기도가 올려들어진 곳,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곳, 의장으로 선출되시고,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다음에 하나님께 선서합니다 했던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이게 그때는 중앙청, 지금의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대한민국을 시작한 곳이 이곳이구나. 그래서 트루스포럼 청년들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찬양 예배 드리고 했어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서 찬양 예배 하시죠. 제가 원래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인도자인데 그 광화문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독립정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구나. 그 광화문이 그 약속을 선포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곳이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놀라운 게. 6.25 전쟁이 언제 터졌죠? 56년 6월 25일. 그렇게 딱 인천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반전됐잖아요. 그게 언제죠? 9월 15일. 그리고 나서 서울을 수복합니다. 언제죠? 9.28. 예, 9월 28일. 하고 나서 서울 환도식을 해요. 환도식.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서울을 다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주는 거죠. 이게 환도식의 자리가 요 중앙청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때 메가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시는데 이게 설교 말씀이었어요. 거의. 설교 말씀에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어떻게 하셨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끝났어요. 완전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게 어디였냐? 지금의 광화문. 그리고요,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게 버전이 많아가지고.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시나요? 국가조찬 기도회. 만드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국가조찬 기도회 좀 만드셨고, 그리고 6대 대통령 취임하실 때,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대한민국 공식 기록 자료에 보시면요.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되게 웃깁니다. 제가 여기에는 담지 못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영상 자료에 워딩이 그렇게 나와요. 글씨가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광화문. 박정희 대통령 교회 다니셨던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구미 상모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가보시면요. 거기서 얼마 안 된 곳에 구미 상모교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다니셨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소스를 제가 정리하지 못했는데, 제가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잘 가르쳐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도대체 왜 하셨을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가입하신 거 아시죠? 왜 가입했는지 아시나요? 형이 대구폭동 때 주동자였는데, 경찰이 총송에
총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반감에 그 남로당 가입하셨습니다. 예, 남로당 가입하셨는데 근데 당 가입하는데 그냥 가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투르스 포럼 가입은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예, 등록하시면 되는데 남로당 당시 가입할 때는요. 신원보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요. 예, 2명이 있어야 돼요. 그 황태성 씨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다음에 북한 이 사회주의자라서 북한 월북했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그 회유하려고 내려왔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어요. 예. 근데 그 한 사람, 이재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남로당 군사 총책이었어요. 총책이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재복 목사예요. 동지사 대학교. 지금 그 일본 총리하시던 분, 그 할아버지가 세우신 그 대학교. 거기가 기독교 대학인데 기독교 좌파예요. 그러니까 좌익사상에 물든 목사에게 잘못 영향을 받으셔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남로당에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WCC를 반대하셨습니다. 예, 모르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섞을 수 없는 걸 섞어놨다 이러면서 이거 반대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좌파에서는 또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WCC가 나중에 그 한국전쟁, 6.25 전쟁 터졌을 때 미군 파병을 지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승만은 못 들어오겠다 막 그러면서 막 또 공격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사실 WCC가 전쟁 중에 평화 얘기하면서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 태극기가 어떻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죠. 그렇죠? 휴전선도 요렇게 돼 있죠. 왜 요쪽이 요렇게 내려와 있는 줄 아시나요? 원래는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판문점. 거기다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 치고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안 싸우기로 한다니까. 예. 그런 역할을 WCC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해안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셨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1910년대, 20년대 그 신학교들을, 그 대학들을 완전히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 진화론과 함께. 퍼져나가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졸업하실 때는 아직 영향을 덜 받으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좌익 사상에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이승만 대통령도 되게 많이 괴롭혔고, 박정희 대통령도. 예, 그것 때문에 역사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밤이 새서. 어쨌거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화문을 보시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정신과 건국정신. 그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려고 약속하신 곳이 우리 민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시작한 것이 바로 그곳이구나.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래서 박정희는 보수주의자일까요? 제가 얼마나 더 하면 될까요? 이게 이러다 정말 밤새요. 집에는 가셔야 되니까. 예, 박정희는 이게 독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정리할게요. 이게 비상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독재자인가요? 사실은 보면은 진짜 독재자스러웠어요. 왜냐면은 헤비스 코퍼스, 인신 구속 영장, 이거는 영미의 전통에 따라서 네가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면은 판사의 영장을 가지고 와라. 이게 영미법계의 전통처럼 쫙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 인신구속 영장 제도를 딱 정지해버리고 사람들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독재자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독재자 맞아요. 그리고 신문사 다 폐간해버렸어요.
왜?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 그 보면요,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하는 게티스버그 연설, 그 무렵이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데 막 신문사들 폐간하고 영장도 없이 사람들 잡아갔다니까요. 왜?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 남북전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링컨 보고 독재했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걸 이렇게 독재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좀 돌아볼게요.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1975년 요게 그러니까 3차 국민투표 유신하고 나서 국민투표를 했어요. 유신이 뭐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이제 계속하려고 헌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선제를 안 하고 국민의 대표들이 대통령 뽑게 했는데, 또 유신정회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들을 또 많이 집어넣고 이러니까 그 구조 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그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왜 그랬냐를 봐야 되죠. 이게 정말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었냐 봐야 되는데, 우선 유신을 하고 나서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91%가 찬성을 했어요. 이 사람들 미쳤네? 왜 독재하는데 왜 91%나 찬성하지?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했는데 이때는 73%가 찬성을 했습니다.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2달 뒤에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때 월남이 패망을 했어요. 월남이 패망을 했어요. 월남의 패망을 보면서 이게 이 당시 유신에 대해서 저항하던 세력의 이게 그 규모는 상당히 이렇게 큰 축소되고, 또 이제 국민적인 공연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때 그냥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리를 좀 할게요. 누구죠? 이 뚱뚱한 아저씨 2명. 여기는 잘 아시죠? 누구죠? 카스트로 아닙니다. 여기는 이 뚱뚱한 사람은 김일성. 여기는 체게바라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언제? 1960년도에. 왜? 쿠바 혁명이 승리했어요. 쿠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는 뭐가 있었죠? 다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6.25 전쟁이 있었는데 6.25는요, 여러분,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세요. 쿠바는요, 어떻게 혁명을 완성했죠? 게릴라전으로. 여러분, 전면전이 돈이 많이 들까요? 게릴라전이 돈이 많이 들까요? 전면전이 훨씬 많이 들죠.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쿠바는 혁명을 성공했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을 했는데 게릴라전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돈도 적게 들고 피도 적게 보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우리도 좀 보고 배우자. 응?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60년대 후반부터 무장공비 아시죠? 무장공비들이 막 내려와요. 왜? 게릴라전 하려고. 그래서 엄청 많이 보냅니다.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거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다니까요? 초등학교에서 동산 다 사라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는데 대법원에서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한 게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이란 거를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동상은 다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1913년 인민대, 청샤오
라는 그 교수가 와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중국의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문서냐? 이게 1965년도 문서예요. 65년도에 아까 전에 60년도에 체게바라 쿠바 혁명 그것 우리가 좀 따라해보자. 뭐 이렇게 가지고 65년도에 이때 그 모택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남조선을 칠 테니까 도와달라.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중국이 거부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도 비밀 정보들이 지금은 다 공개된 건데 이따 보시면은 김일성이 체게바라 따라해서 하려고 막 무력 분쟁을 일부러 야기시켰다. 예. 그래서 무장공비 사건이 그때 되게 많았던 겁니다. 예. 되게 많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DMZ 컴플리트라고 해서 여기 죽어나간 사람들만 보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거의 한 400명 죽었어요. 이거 준전시 상황이죠. 예. 60년대 말. 준전시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의 미국과도 연결된 사건입니다.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이 왜 있었죠? 베트남 전쟁하고 막 그런데 미국이 힘 빠지니까 우리 언제까지 전쟁해? 막 이러면서 미국 안에서 반전 여론이 기승하고 하니까 닉슨은 원래 되게 반공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동도 받았던 사람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54년도 국회 연설할 때 미국에서 연설할 때 바로 뒤에 앉아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인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69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너무 이제 기승을 하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방어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지상전 보내고 이런 건 이제 안 할게. 그 대신 핵 우산은 제공할 테니까 니들이 좀 알아서 해. 이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지상군 다 뺄게. 필요하면은 핵 우산 제공하고 공군 이런 건 우리가 해줄게. 근데 우리 사람 너무 많이 죽고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상군은 뺄게. 니들이 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중공하고 손 잡은 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근데 이 닉슨 독트린을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냉전 시대를 이제 냉전 무드를 이제 완화시킨 데탕트 이런 거 되게 찬양해요. 막 미화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왜냐하면 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요.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대한민국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한민국 49년도에 그 미군 철수하고 나서 터진 게 6.25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이때 다 빼려고 했어요. 지미 카터가. 다 빼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반을 뺐습니다. 반 정도를 뺐어요. 근데, 그랬다고 전쟁 나겠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 그때까지 유엔에서 차이나를 대표하던 나라는 대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공과 손을 잡는 바람에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당해요. 쫓겨납니다.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으로 있던 대만이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75년도에는 월남이 패망을 하죠. 미군 다 빠졌어요. 근데 미군 다 빠졌는데 월남, 우리가 빠져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무기하고 이런 거 다 줄게. 이때 월남의 그 군사력이 세계 4위, 5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을 했어요. 전쟁 나면 우리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월맹군이 천을 올 때 미군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요것만 말씀드리면은 그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75년도에 그래서 월남이 패망했잖아요. 요 탄력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도 좀 해보자니까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트라이를 합니다. 근데 이때 또 모택동이 노 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너무 다행이죠. 어쨌거나 65년도에 75년도에 우리 다시 한번 칠 테니까 도와줘 라고 김일성이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세요. 이게 월남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월남이 망했잖아요. 월남이 망한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입니다.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뭐냐면 통일전선이에요. 이 통일전선 전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통일전선 전술은 레닌이 주창한 거예요. 1920년대인가? 예, 레닌이 주창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장연대 전술이에요. 위장연대 전술. 이게 뭐냐면은 공동의 적을 만들어요. 공동의 적을 만들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 공동의 목표에 공동의 적에 대응할 세력을 규합한 겁니다. 이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예, 이 통일전선으로는 어떤 게 들어가냐? 이게 이름은 아주 멋있어요. 인권, 평화, 환경, 민족의 해방.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뭐 좌우가 어디 있어? 우리 다 같이 해야지. 이게 민족해방전선입니다. 민족해방전선. 외세를 몰아내는 게 우선이지 뭐 좌우 이게 어디 있어? 민족주의 세력 같이 하자니까 하는 게 이게 통일전선이에요. 그래서 민족해방전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게 베트공입니다. 베트공, 비etcong. 이게 비etcong이 북베트남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남베트남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사실 상당수가 인민해방 군대였습니다. 70%가 전쟁 이후에 나중에 그 월남 패망한 이후에 다 들어왔는데 70%가 인민해방군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막 반전 여론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좌파 진영 언론은 뭐라고 했냐? 베트공은 남베트남 내부에 있는 민주화운동 단체야. 이 사람들이 비록 그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베트공이 그러니까 월남 정부하고 싸우는 싸움은 남베트남 내부의 문제야. 이 북베트남의 문제하고는 별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군대 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70%가 북베트남 군대였습니다. 이 통일전선 전술이요. 정말로 위험해요. 시진핑이 2017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일전선 전술은 당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매직 핸드. 그러니까 그 마법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통일전선부가 크게 확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미국 안에서 자기들 영향력 확대하고 한국 사람들, 기업인들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데가 중국의 통일전선부고 시진핑 정부 때 이게 확대가 된 겁니다.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다 드러났잖아요. 국회의원 뽑는데 자기 사람들 지원을 이어가고 매수하고 댓글 조작하고 여론 만들고 이런 것들 다 통일전선 전술인 거예요. 통일전선 전술.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게 베트공인데 이게 월남을 패망시킨 주범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전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은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남민전입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혁명자금 만들겠다고 신동아 최현석 회장인가요? 집에 들어가서 강도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자리 하시죠. 두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요걸 연결을 못 시키세요. 닉슨 독트린을 지금 교과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내용 분석하느라고 그 고등학교 구종교과서를 한 2년쯤 전에 다 분석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닉슨 독트린 막 찬양합니다. 냉전 와해, 냉전을 이렇게 해빙 무드를 만든 이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는데 이 닉슨 독트린을 로 인해서 미국이 중공과 이제 핑퐁 외교하고 할 때 중국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문화대혁명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던 때입니다. 그때가. 문화대혁명. 예. 그 자본주의적 잔재를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사람들 몇 명 죽었죠? 수천만 명 죽었어요. 그때 중공과 미국이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요 사진은 뭔지 아시나요? 여기 캄보디아 갔다 오셨 분들 계시죠? 이게 뚜엉슬랭이라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거기서 발견된 해골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킬링필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킬링필드가 닉슨 독트린 때문에 생겼어요. 왜 생겼냐? 닉슨 독트린 하면서 미군은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캄보디아에 친미 정권이 있었거든요. 미군이 철수해? 그러면은 나도 더 이상 희망이 없네? 하와이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크메르 루즈, 그러니까 폴포츠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그걸 장악한 거예요. 사이공이 함락되는 그 무렵 1, 2주 간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월 17일이네요. 그 논롤 정권이라고 친미 정권이 그 하와이로 망명하고 나니까 크메르 루즈가 무혈 입성을 합니다. 프놈펜 시내로 막 입성할 때요. 그 프놈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유, 그래, 잘 왔다 막 이랬어요. 나도 론롤 정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잘해봐 했는데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 도시는 자본주의적 잔재야. 우리는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다 비워. 도시 소개령. 예. 농촌으로, 밀림으로, 정글로. 우리는 거기서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폴포츠가 되게 무지막지한 되게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한. 예. 농업에 기반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때부터 이제 도시를 비우고 사람들을 이제 밀림으로 정글로 이제 내보내고 거기서 이제 이 학살을 300만이라는 학살을 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킬링필드는요, 직접적인 원인이 닉슨 독트린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닉슨 독트린 좋은 거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미국도 이 사실은 지금 이제 깨달은 거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9년이었나요? 그 닉슨 도서관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키웠다. 중국. 우리가 자유무역하고 WTO 받아주고 이러면은 자유사상이 전파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왜 안 됐죠?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오이즘, 중국 특색 사회주의 플러스 중화사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자유사상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닉슨 도서관. 왜? 닉슨 독트린 때문에. 예, 거기서 했던 겁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전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신 독재 철폐하라 이렇게 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죠.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기, 포항제철에서 쇳물이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기 철강 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포항제철에서 쇳물이 제일 처음 나온 날. 이게 73년입니다. 73년. 71년도에 대선이 있었어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근데
김대중 대표 그 후보하고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70년에 경부고속도로 깔았어요. 근데 그 차가 없어요. 돌아다니는 차가 없어. 아, 이게 독일 순방하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도로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차가 없네? 이게 내가 헛돈 썼나? 막 이런 회의감이 막 몰려들 때 대선이 있었는데, 71년도에 대선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당선이 됐는데, 김대중 후보하고 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김대중 후보가 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김대중 후보는 그때 대중경제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중경제론은 뭐냐면은 종속이론이에요. 종속이론. 아, 우리는 무역하면 안 된다. 무역하면은 미국의, 강대국의 자본적으로 예속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수출주도형 중화공업?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경제학자들 일로 와봐. 경제학 하신 분들 계시죠? 그 당시에 경제학의 수출에 관한 무역에 관한 가장 지배적인 이론이 뭐였냐?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우위론 뭐죠? 쌀 생산, 농사 잘하는 데는 농사 열심히 하고, 중화학공업 이런 거 잘하는 데는 중화학공업 열심히 해서 그거 교환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고, 그 개별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쌀 농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론에 따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정책은요, 그 당시 경제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단이었습니다. 결단. 그런데 김대중 후보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거봐, 우리는 무역을 하겠다는 거는 미국의, 강대국에 종속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역을 하면 안 되고, 박정희가 무역하겠다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포적 공업하면 하면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생산할 정도로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경제, 이런 거 다 원점에서 제고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게 71년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그때 4년이었습니다. 4년. 4년 이후에 경제 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신이란 걸 해가지고 대통령 경제 발전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3년도에 겨우 쇳물이 나왔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71년도에 김대중 후보가 우리는 내포적 공업화만 해도 돼 라고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포항제철도 없을 수 있어요. 포항제철이 없으면요,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선 강국 대한민국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철강이잖아요. 철강. 네. 그래서 이 유신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경제 개발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했던 거예요. 이때 근데 김대중 후보가 대중경제론 얘기하면서 내포적 공업화, 우린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내포적 공업화에 아주 충실한 나라가 있습니다. 내포적 공업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하면 돼. 아주 충실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북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했던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래, 경제 개발은 아주 잘했어. 근데 유신 독재는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과 유신은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잘 몰라요. 근데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열심히 사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미국 유학 오시고 성공하시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런 시대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겠구나. 그러면 이걸 독재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보수주의 혁명,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안보적 자유를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 사회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자유, 자주정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시작할 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생존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요, 이때 유럽은 어땠죠? 복지국가, 삼인주의 빠져들면서 나라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다 해주면은 될 것처럼 보였는데 장기적으로 30년, 40년 지나니까 나라가 다 해줄 것처럼 하니까 국민이 발전을 하나요? 못하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꺾인 게 유럽의 역사잖아요. 지난 40년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을 간파하고 하신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저는 이 자주정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국가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스스로 돕지 않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유럽의 40년의 역사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보여준 거 아닌가요? 예. 또 새마을 운동할 때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시멘트가 한때 유가 파동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 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마을들에 다 뿌리자, 나눠주자. 근데 처음에는 그냥 나누셨는데 그냥 나눠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을마다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조마을, 혁신마을 이렇게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들이 협력해가지고 길도 깔고 이렇게 해서 그걸 나중에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그걸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마을에 더 줬어요. 이런 식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한 98% 정도의 마을이 나중에는 혁신마을에 다달합니다. 그런데 저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평가하는데 아주 공정하셔가지고요. 그때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마을 좀 봐주세요 막 이랬는데 아주 철저하게 전라도 경상도 상관없이 신상필본 객관적인 그 평가를 통해서 그 목적들을 이뤄내신 거예요. 예. 책임 있는 자유. 이 원칙에 기본적으로 충실하신 거죠. 그리고 거짓을 떠난 진리. 이거는 에드가 보겔 교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었던 하버드의 에드가 보겔 교수, 브루스 커밍스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다. 부패하지 않았다. 미국의 좌파 교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거짓을 떠난 진리. 이런 보편적 가치들에 박정희 대통령이 충실하셨죠. 그쵸. 그래서 보수주의자 박정희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좌파에서는 박정희야말로 사회주의자고 박정희야말로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진영이 되게 간사해가지고 박정희를 자기들이 끌고 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라는 관점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학문적으로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수주의 혁명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보수주의자인 사람들이 사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혁명적인 면모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주의는 점진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사실은 위기 상황이 나오면 가장 혁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찬들 아닌가요? 순교하잖아요, 순교. 예. 북한 해방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보면은 다 이게 크리스찬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인간의 존엄, 책임 있는 자유, 진실, 이런 보편적 가치들이 억압받고 있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는 가장 혁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 혁명은 가능합니다. 이게 점진적인 발전이 보수주의의 전부가 아니에요. 북한을 혁명하는 우리가 해방하는 혁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은요, 가만히 보면 이 보수주의 혁명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요, 북한의 해방을 통해서 완수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멘? 아멘. 저는 그걸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